시대의 예보, 핵 깨는 시대 제3장으로 이어집니다. 채용이 아니라 영입. 권위 빅뱅으로 탄생한 핵계는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진 성인입니다. 당사자, 양육자, 인사권자 모두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과거의 기관이나 조직만 제공할 수 있었던 교육과 훈련을 온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체 역량 강화가 가능한 시대에 스승은 유튜브이고 그것을 돕는 조교는 AI입니다. 기업은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가능성 있는 신입이 아닌 처음부터 완성된 숙련자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신입사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다음 고민은 완성된 숙련자로서의 새로운 개인들, 그들의 연합체로서의 조직에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조직도에 변화가 보입니다. 전업 관리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료제 모델은 현업에서 업무를 배우며 생기는 오류나 미숙함을 경험 있는 관리자가 교정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옵니다. 기업들도 공개 채용이 아닌 인재 영입으로 구성원을 찾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입 이후의 교육과 양성에 관한 일을 하던 인재 육성팀이나 인재 개발팀도 역할과 명칭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영입한 구성원이 인재라면 육성과 개발은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리더의 역할 변화도 분명해집니다. 핵 개인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의 전문성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울수록 훈수만 두고 결과물만 취하려는 구성원이나 20년 차 나이테를 관록의 증거로 들이대는 관리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의 재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합하고 협력할지 새로운 상호작용의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경험이 아니라 지혜가 자산입니다. 생성형 AI로 빠르게 학습하며 새롭게 적응하는 구성원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상급자의 말을 소음으로 믿고 거릅니다. 혁신 기업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인재를 모셔온다면 지금의 시장 가치로 연차 없이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양한 조직 문화와 보상 체계가 혼재합니다만 방향성만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관리와 유계는 효력을 다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피드백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수의 정체성을 갖고 다른 분야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린제이 스콧은 캘빈 클라인, 프라다, 루이비통 같은 세계적 브랜드의 무대에 선 프로 모델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인스타그램에서 파이썬, 자바, 오브젝티브-C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해당 게시물에 그의 코딩 능력을 비웃는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841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랠리 바운드의 수석 iO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도 해. 에머스티 칼리지에서 컴퓨터 공학과 연기를 복수 전공해 학사학위를 받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이처럼 현재 특정 산업에서는 자신의 공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에서 쌓은 포트폴리오는 객관적이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일은 훨씬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일상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가 당도했습니다. 여권에 쓰인 이름보다 협업 도메인에서 불리는 닉네임이 더 큰 명성을 갖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와 쾌적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와 모국어 두 가지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언어를 강조할까요? 지식의 도구이자 장벽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도 이쪽과 저쪽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사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쉽고 간결하게 해주는 통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적화를 향한 추세와 부합합니다. 앞으로는 수직적 관리자를 뜻했던 매니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수평적 조력자를 뜻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부상할 것입니다. 어느새 한국 기업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소비자의 취향이 고급화되는 추세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공급해야 하느냐,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상정해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수량을 만들고 단가를 높이고 세계로 가야 한다. 고가품을 만들면 시장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더 넓은 시장, 글로벌을 상정해야 합니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있거나 철학이 깊거나 개성이 강하거나 이야기가 흥미로워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브랜드 자산을 만드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수출 시장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이엔드는 개별성과 고유성이 교차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기업도 개인도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소량을 만들고 단가는 높이고 세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임직원이 구성원으로, 채용이 영입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12살 래퍼는 작사, 작곡, 편곡, 연주, 실현, 녹화, 편집, 배포가 모두 혼자서 가능합니다. 작곡, 연주, 녹음이 모두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스튜디오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AI는 적절한 편곡과 믹싱 등 프로듀싱을 돕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로 직접 음원을 배포할 수 있고 틱톡과 유튜브는 만들어진 연주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미상의 편곡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던 원맨 밴드인 제이콥 콜리어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냅니다. 음악 산업의 지망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알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의 출연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스미디어는 다른 채널을 통해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영입 대상이 되기 위한 전략은 명료합니다. 세상에 접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증거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자산을 객관화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채용의 일방적 조건에 맞춰 조직의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직에게 뽑아준다라는 시의 자세가 아니라 모셔온다라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 정립은 채용이 아니라 영입입니다. 이어지는 4장은 효도의 종말, 나의 듦의 미래입니다. 이스라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을 알고 계시나요? 소설 속에서 딸은 가장이 되고 출판사 사장이 되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함께 생활하는 구도를 만듭니다. 출판사 건물의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은 사장인 딸의 거주 공간이 되고 가장 낮은 곳에 모 부가 생활합니다. 살림에 더 많은 기여가 있는 어머니는 정규직 사원으로, 아버지는 비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합니다. 어머니의 업무에는 출판사 직원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근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근무 시간 중 딸을 부르는 호칭은 대표님입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그 관계성의 재정립입니다. 자립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부양자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계속된 지원을 받아도 그것을 당연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무력감을 양산합니다. 상호 부조의 미풍양속은 어려울 때 서로를 돌보는 소중한 생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각자 자립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할 단계에서도 여전히 사적 보조에 의해 각자의 미래를 돌보는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미래는 스스로가 자기 삶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중간에서 자신이 쏟은 노력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정산 세대는 변화의 시기에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고 노인을 모시며 본인 자립을 위한 최소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설 가녀장의 시대 속 주인공인 딸은 방어선의 유지는 하되 그 역학은 수평으로 맞추는 타협을 제시합니다. 가족의 관계와 온정은 포기할 수 없기에 부양의 책무는 끌고 나가되 그 이유가 효도라는 의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가녀장이라는 단어 역시 가족 시스템의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는 선언입니다. 즉, 가정의 결속은 유지하고 부모에 대한 의리는 잊지 않으나 그 관계 맺음이
지나간 시대가 남겨준 속박만은 아님을 선언합니다. 이제 한국은 핵 가족을 넘어 더 작은 단위인 핵 개인으로 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는 사회로의 진화 속에서 과거의 상호 부조의 시스템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과거의 상호 빚짐의 대처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하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깔끔하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는 주고받는 게 없는 관계이거나 말입니다. 받는 걸 당연히 여기거나 나는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하는데 라는 자세는 위험합니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큰딸의 희생 서사도 친정 어머니의 도우미 역할도 정당한 대가와 세세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고마워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나 미안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돌봄 과도기의 핵 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삶도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살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이나 내 삶이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서라도 생로병사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을 공적 시스템으로 세밀하게 설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의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지원과 협력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5장은 핵 개인의 출현입니다. 핵 개인들은 타자를 맞이할 때 그 태도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낯선 일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이 타자가 될 수 있음을 겁내지 않고 새로운 타자를 만났을 때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생태계의 희망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 급격하게 핵 개인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친에 이어 동친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인스타그램 친구, 동네 친구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중고 거래 매너가 좋은 당근하기 좋은 곳, 선량한 동친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꿈꾸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동반자들과 일상의 고락을 함께 나누겠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할머니들의 공동생활 역시 폭넓게 관찰됩니다. 60대에 홀로 된 여성이 80대, 90대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온정과 연대가 어떻게 이 사회의 빈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보호 시스템을 유연하게 정비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점점 더 많은 대한가족의 형태가 보입니다. 돌봄이 필요해지는 곳에서 새로운 관계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최근 한 저널리스트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녀와 11세 아들, 아들의 어린 시절 입주 도우미로 일했던 70대 조선족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다시 돌보기 시작한 90대 할아버지, 이렇게 넷이 고깔모자를 쓰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두 노인 가족은 주말 저녁에는 함께 모여 삼겹살을 굽고 명절이면 떡국을 끓여 먹고 윷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 후 다시 노인 돌봄으로 다른 가정에 편입된 조선족 할머니로 인해 두 가족의 연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가족의 양태를 돌봄이 서로 교차되는 협력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한자로 풀어내면 가정을 뜻하는 가와 일가를 칭하는 족으로 분해됩니다. 족은 트라이브의 의미이고 가는 패밀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역할 공동체이자 경제 공동체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개인의 시대, 가는 있지만 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 내러티브입니다. 각자의 서사는 권위의 증거이자 원료입니다.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그러하듯 서사는 결코 급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진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글쓰기에 관한 언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종이로 출판된 사무 자동화 책을 읽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사무 기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글쓰기 책을 읽고 블로그에 일상의 단상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책의 형태를 갖춰서 출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작가를 꿈꾸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은 독자보다 작가가 더 많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두 한 방향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소비자가 될까요? 결국 서로가 품앗이 하듯 소비해주는 작은 장터가 형성될 것입니다. 같은 동네 통닭집 주인이 옆에 있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세탁소집 주인은 옆에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네에서 행상으로 오는 판매상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는 벌기만 할 뿐 우리 동네에서 소비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형태의 느슨한 자주적 공동체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큰돈을 벌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공급이 늘면 공급자당 큰 규모의 소비자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두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두가 근근히 먹고 사는 모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작지만 꾸준하게 먹고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공감입니다. 새 것을 시도하면 선구자가 되고 남들이 한 것을 따라하면 카피캣이 됩니다. 타인의 성공을 따라하던 시절에 패스트 팔로워는 AI 시대에는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유튜브를 보는 것이 저녁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보는 콘텐츠는 각자의 취향과 결합되어 있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숫자가 5천만 명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관객의 취향이 이토록 세밀해지고 있으니 나의 전문성 또한 마이크로 집단으로 잘게 쪼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백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아닌 내 주변의 누군가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간의 일상적 교류를 지원하는 컨스텍츠 같은 플랫폼은 상호 신뢰로 이루어진 작은 개인들의 연대를 응원합니다. 각각의 주파수, 각자의 팬덤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쪼갤수록 팬이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업적 표현으로 마켓이 작아집니다. 결국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근근히 먹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넓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분야를 선점하고 향후 확장의 보석을 쌓아 나가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로에게 작은 팬덤이 되어주고 그 팬덤의 기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팬덤이라도 계속 유지하려면 스스로의 성장세를 표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누구도 하지 않는 고민을 계속하면 적어도 그 누구보다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면 밖으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최고라는 상대값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선 자가 맛보는 최선이라는 절대값입니다. 이 전선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희귀함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희귀함이 쌓이면 고유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고유성이 진정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다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고 진정성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유성과 진정성의 단서가 내가 오랫동안 쌓아둔 내러티브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필수 전제가 됩니다.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녹음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대예보 호명사회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